제가 지금 경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경제를 좀 알아야겠다, 목사님들이. 그 핑계로 내가 좀 공부를 해보는 거죠. 실물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 이상의 자산가가 있다고 칠 때, 우리 담임 목회자로서 그분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돈 얘기도 우리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전혀 꿀리지 않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돈을 갖고 지금 현장에서 돈벌이 하고 투자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해안을 아니면 가르침을 줄 만한 어떤 경지까지 가야지 그냥 기도 열심히 할게요. 뭐 이래가지고는 영향력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 관점에서 살펴본 미국의 역사에서 포커스를 줄여서 봤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나라이고 또 오늘날 그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국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줬고 또 국력이라든가 세계 외교나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경제 관점에서 살펴보면 미국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중요한 것들 그리고 좀 관계되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했습니다. 자, 첫 단락이 미 대륙의 발견과 초기 시대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를 발견했죠. 뭐 발견이라기보다 원래 있었는데 이제 대서양을 건너면 아마 인도가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다가 섬에 지금 바하마 제도의 와틀링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인도일 거다 그래서 그쪽을 이제 서인도 제도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에스파니아 황실에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배를 좀 그리고 원정 비용을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도와줄 텐데 그 비용의 8분의 1은 네가 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있는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콜럼버스가 그 원정 비용을 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돈에 쪼달렸어요. 그리고 이게 실패되면 자기는 이제 파산한다는 그것 때문에 항해록에 한번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분 폐하께 만수무강하시고 그리스도교를 한층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그 의지와 뜻을 굳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기원문을 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항해록을 계속 씁니다. 오늘 나는 배를 다시 띄웠다. 황금과 향료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탐험을 계속하기 위해서 11월 26일자로 이런 항해록을 썼어요. 그래서 계속 항해록을 한번 읽어보면 돈 황금을 찾아야 된다. 황금을 찾아야 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돈에 대한 그 욕심, 탐욕이 근본적으로 콜럼버스로 하여금 서인도 제도 그래서 지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그 동인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파니아가 신항로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영국 왕 헨리 7세가 들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질세라 피렌체 사람 조반니 카보토를 보냅니다. 대장을 삼아서 원정대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카보토는 지금의 그 캐나다하고 미국 그 동부 쪽입니다. 얼어붙은 뉴펀들랜드를 발견하고 돌아와요. 이러면서 이제 영국도 이 신대륙에 뭔가 지분이라 그럴까요? 숟가락을 얹은 거죠. 이 인연으로 결국은 영국이 이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에는 뭐 스페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프랑스도 그렇고 아메리카 대륙을 굉장히 나눠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이제 잉글랜드가 다 독차지하게 됩니다. 자, 16세기부터는 카리브해의 섬이나 연안에서 그리고 브라질에서 사탕수수 경작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탕수수로 해서 설탕을 만드는 법을 알아냈거든요. 그랬는데 이 수수밭에 가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아프리카 노예를 붙잡아다가 거기에 투입을 시켰죠. 그래서 19세기 중반까지 약 한 11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끌려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그 동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모피를 유럽에다가 가져다가 파는 무역이 17세기부터 약 200년간 지속되었고요. 그리고 풍부한 천연 자원 그리고 산림, 광대한 땅 이런 것 때문에 서유럽 각국이 이 시장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대영 제국이 1588년에 에스파니아의 무적 함대를 격파한 이후에 북미의 버지니아와 뉴잉글랜드 그리고 서인도 제도의 자기의 그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경제 관점에서 살펴보면 미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게 이제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잉글랜드 은행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1688년에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발생해요. 이러면서 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더라도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 정치나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근데 프랑스하고 거의 한 100년이나 되는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왕이 전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3세가 윌리엄 패터슨이라는 사람에게 잉글랜드 은행, 그래서 이걸 한자로 하면 이제 영란은행이라고 얘기하죠. 영란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줍니다. 자, 그러니까 윌리엄 패터슨이 영란은행 그 설립을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2,000파운드 이상 내는 사람한테는 이 은행에 이사 자격을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약 한 1,200명의 사람들이 돈을 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주주가 되고요. 14명이, 그러니까 14명이 2,000파운드 이상 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사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설립된 지 열흘 만에 약 120만 파운드의 기금이 마련됐고요. 이 돈을 왕한테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자를 8%를 받아요. 그리고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 영구 채권식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제 8%에 대한 이자만 계속 내면 이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약 한 8%만 한 10만 파운드 정도의 돈만 연으로 내면 그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영란은행은 화폐를 발행할 권리를 왕한테 얻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란은행이 시작돼요. 이게 이제 영국 중앙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앙은행 그러면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출자자들한테 있고요. 그 은행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이사들이죠. 처음부터 이 국립은행의 중앙은행의 시작은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 돈을 낸 주주들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전에 보면 헨리 1세 때 약 12세기 초인데요. 세금을 납부한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이 나무 조각에다가 써줬어요. 그때는 아직 유럽에 종이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 조각에다가 이 사람은 이제 세금을 냈다고 하는 그 영수증조로 이제 써줬는데, 그게 이제 국가에서 써준 그 공신력 있는 문서라면 문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처럼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돈의 역할을 했어요. 나무 조각에다가 쓴 이 부절이 돈처럼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영란은행이 설립된 이후에는 이제 종이로 지폐를 발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 조각 대신에 종이로 된 부절도 같이 통용됐습니다. 이렇게 영란은행에서 발행된 지폐와 부절을 그 종이 형태로 인쇄한 형태의 돈이 두 종류가 같이 이렇게 돈 거죠.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은행에서 발행한 거고요. 민간이 발행한 돈이죠. 그리고 이 종이 부절은 정부가 발행한 거예요. 정부가 발행한 돈과 민간이 발행한 돈이 같이 유통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잉글랜드 돈은 약간은 금이나 은으로 이게 보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잉글랜드 은행 금고에 약간의 은화와 금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종이 부절 지폐보다는 잉글랜드 은행 화폐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배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 금고 안에 금이나 은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둘 중에 뭐 할래 그러면 아무래도 잉글랜드 지폐를 선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류의 지폐가 계속 있다가 1834년에 통화개혁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종이 부절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잉글랜드 은행 외에도 여러 은행들이 지폐를 발행할 권리를 얻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잉글랜드 은행에서만 지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힘이 정치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금융권에 이제 있게 돼요. 그래서 점차 정치 권력에서 금융 권력으로 힘이 이동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식민지 시대를 잠깐 보겠습니다. 북미 대륙은 광활한 토지와 풍부한 천연 자원, 그리고 신생국이기 때문에 귀족이 없어요. 지배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여기 가면 이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지주가 없으니까 그 밑에서 눈치를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소장농으로 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계속 피지배층으로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초기 이민자들이 오면 뱃삭을 빌려가지고 와요. 돈이 없으니까. 그 초기에 미국에 오는 이민자들은 외상으로 뱃삭을 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서 빚진 뱃삭을 갚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하인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 되고 나면 그 뱃삭을 다 갔거든요. 그럼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 주정부마다 좀 달랐지만 약 50에이커의 땅을 줬대요. 누구에게나.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6만 평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6만 평 이상의 땅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땅을 받아서 이제 농사를 짓고 하니까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기회가 있고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자, 이래서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아메리카 이민 희망자를 위한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이 나라는 유럽의 빈민처럼 비참한 사람도 없고 유럽의 부호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복하고 평범한 계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미국의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미국은 초기에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생산품 그리고 이제 공업 원료를 영국에 수출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제품, 공산품을 수입해다가 쓰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1651년에 제정된 항해법에 따르면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은 무조건 영국 선박에다 실어야 돼요. 영국이 독점하는 거죠. 그리고 1663년에 공표된 중요 산물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이 물자는 항상 영국 항구를 경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국 항구에서 무조건 미국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영국 항구에서 거기서 뭘 붙이냐면 이제 세금을 붙이는 거죠. 무조건 영국 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영국 항구를 통해서 무조건 수입을 해야 되는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무조건 영국의 정말로 식민지, 문자 그대로 식민지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렇지만 미국 배들이 그 당시에는 대영 제국의 해군이 제해권, 전 세계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해군의 보호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서인도 제도나 이 브라질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담배를 재배했거든요. 근데 이 담배를 영국으로 수입할 때, 영국은 굉장히 큰 수입처였는데 수입할 때 이것을 미국 배가 다 독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그냥 그런 여러 항해법이나 주요 산물법을 만들더라도 영국 밑에 식민지로 있어도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이제 만족을 했습니다. 자, 근데 1763년에 영국이 이제 프랑스하고 싸우면서 이겨요. 그래서 거의 캐나다의 넓은 땅을 영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영국이 야, 이렇게 큰 땅을 우리가 차지했기 때문에 이 땅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설탕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자꾸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죠. 왜냐하면 서인도 제도에서 생산되는 많은 설탕의 부분을 미국이 이렇게 밀수입해 가지고 재미를 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다 막아버리니까 미국 쪽에 해운에 종사하는 그 밀수업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밀수를 못하니까 이제 입이 한 발이나 나왔고요. 더 나가서 1765년에 인지세라는 법안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신문이나 모든 서류, 그러니까 종이로 만든 모든 거에는 무조건 인지세를 내야 된다는 이런 세금이 나오니까 이제는 이게 거의 모든 미국인에게 다 해당되는, 부담이 되는 그런 세법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메리카 사람들이 격분했고 식민지 의회에서 결의하지 않은 법규가 어떻게 시행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반발이 거셌기 때문에 영국 의회도 이 법안은 결국 폐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영국의 지배층들은 굉장히 이제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들 봐라,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덤비네라고 하면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고 새로운 관세법을 만듭니다. 1767년에. 그러자 이제 식민지에서는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불을 지른 게 동인도 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약 8,000톤이나 되는 차가 지금 남아 돌아가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이걸 안 되겠다 싶어서 8,000톤의 차 재고를 싸게 팔 수 있도록 수출세를 면제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면제받은 많은 물량의 차가 어디로 오냐면 보스턴 항구로 와요. 근데 이게 차가 워낙 과다 생산됐기 때문에 차값이 지금 폭락되어 있는 상태인데 텍스 프리인 그 차가, 싼 차가
보스턴 항구로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니까 미국에 차 판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는데 흥분한 청년 몇 명이 밤에 올라가 가지고 약 한 8톤 정도의 차를 이렇게 바다에 그냥 던져버렸대요. 자, 그러니까 영국 의회는 보스턴항 봉쇄를 비롯한 5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걸 뭐 참을 수 없는 법률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을 붙였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격노했고요. 그래서 13개 주 대표로 구성된 대륙회의를 소집합니다. 이게 이제 1차 대륙회의예요. 자, 그러면서 영국 조지 왕 3세에게 예전대로 이제 환원해 달라고 하는 탄원서를 작성해요. 이건 이제 온건파가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다음에 강경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륙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자. 라고 해서 강경파안, 급진파안이 통과되면서 대륙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1775년에 700명의 영국 군대가 민병대, 그러니까 미국의 민병대 화약고를 급습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이제 불발로 끝납니다. 자, 그러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1775년 5월에 제2차 대륙회의에서 조지 워싱턴을 식민지 연합군 총사령관에 임명합니다. 이제 싸우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영국과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1776년 7월 4월에 대륙회의에서 토마스 제퍼슨이 초안을 잡은 그 수정한 독립선언문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독립을 합니다.